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11살이었고 아파트 옥상 난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발밑으로 20층 아래 땅이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문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계모 박미숙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까지 도망가나 봤더니 여기까지 왔네. 계모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미끄러웠습니다. 저리 와. 당장.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 계모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끝이 난간 끝에 닿았습니다. 싫어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5년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5년 전 6살이었을 때 아빠가 재혼했습니다. 새엄마 박미숙에게는 10살 된 오빠 박진우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준혁아, 이제부터는 내가 집안일을 도와야 해. 설거지, 청소, 빨래, 쓰레기 버리기까지 모든 집안일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밥은 항상 새엄마와 진우 오빠가 다 먹고 난 후 남은 반찬으로 먹었습니다. 8살이 되자 창문도 없는 창고 같은 방으로 쫓겨났습니다. 9살 겨울, 독감에 걸려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엄마,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고 싶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데 그냥 감기약 먹고 자면 나아. 저는 3일 동안 혼자 방에서 앓았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새엄마는 아빠가 제 교육비로 남겨주신 3천만 원짜리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진우 학원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빠듯해. 나중에 갚아줄게. 하지만 그 돈은 새엄마 오빠의 사업,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11살이 된 올해 새엄마는 술을 마시고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우리 집이 이렇게 안 됐어. 내 아빠도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사고 난 거 아니야?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 진우 오빠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진우 휴대폰을 훔쳤어. 저는 안 그랬어요. 휴대폰 안 가져갔어요. 거짓말하지 마. 진우가 내가 자기 방에서 나오는 걸 봤대. 새엄마는 제 방을 뒤졌지만 당연히 휴대폰은 없었습니다. 어디다 팔아먹었구나. 이 도둑놈아. 새엄마는 저를 뺨과 등이 부러져라 때렸습니다. 정말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닥쳐. 당장 집에서 나가. 도둑놈이랑은 못 살아. 새엄마는 저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층, 2층. 옥상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옥상. 난간으로 걸어갔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끝내는 게 나을까? 그때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새엄마가 올라왔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까지 도망가나 봤더니 여기까지 왔네. 제가 난간을 붙잡자 새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저리 와. 당장.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뭐, 이 자식이 지금? 그녀가 제게 달려들려는 순간 옥상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잠깐만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검은색 운동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애가 왜 저기 서 있어요? 남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새엄마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요. 우리 아들이 좀 삐쳐서 제가 데려갈게요. 남자는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과 뺨에 맞은
자국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애 얼굴 좀 보세요. 이게 단순히 삐진 게 아니잖아요. 남자가 새엄마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남의 집안일에 간섭해요? 우리 애예요. 제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아이가 위험한 상황인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관리소장님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름이 뭐니? 이준혁이요. 준혁아, 무슨 일이 있었니?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휴대폰 안 가져갔어요. 소장님은 제 팔을 봤습니다. 오래된 멍 자국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맞았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장님이 새엄마를 돌아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명백한 아동학대예요. 새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아이, 얼굴과 팔을 보세요. 소장님은 휴대폰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새엄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황급히 계단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소장님은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내려올 수 있겠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간에서 내려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소장님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5년간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친척 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아동보호시설로 가야겠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깨끗한 침대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낯선 잠자리였지만 지난 5년간 참고 방에서 떨며 자던 것에 비하면 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를 담당하게 된 상담사 선생님 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준혁아, 이리 와서 앉으렴. 어제 많이 놀랐지? 괜찮아. 여긴 안전하단다. 선생님은 제 신상기록 카드를 작성해야 한다며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 남은 상처들을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잠깐 팔 좀 걷어볼까? 관리소장님이 멍이 많다고 하셔서 저는 쭈뼛거리며 낡은 티셔츠에 소매를 걷었습니다. 새엄마에게 맞아서 생긴 검고 푸른 멍 자국들이 팔뚝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상처를 살피던 그 순간 선생님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제 왼쪽 손목 안쪽이었습니다. 준혁아, 이건? 선생님이 제 손목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릴 때부터 있던 붉은색 연꽃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그냥 점이에요.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문신이냐며 놀리던 그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손목을 붙잡은 채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연꽃, 꽃잎이 5개, 가운데 암수리. 말도 안 돼. 선생님은 사진기를 챙길 생각도 못하고 저를 방에 홀로 남겨둔 채 황급히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또 제가 무언가 잘못한 줄 알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복도에서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장님, 찾은 것 같습니다. 김 선생,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아니에요. 어제 입소한 아이, 이준혁이요. 그 아이 손목에 그 점이 있습니다. 10년 전 실종 공고에 실렸던 송진그룹의 그 연꽃점. 송진그룹. 그게 뭐지?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원장님과 선생님이 제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원장님은 제 손목을 확인하고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네, 회장님. 아닙니다.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손자분을. 지금 저희 보호시설에. 그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원장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한 대가 아닌 수십 대의 차가 줄지어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설의 모든 선생님이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세상에, 저게 다 뭐야? 벤츠잖아. 왜 저런 차들이 우리 시설에? 저도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초라한 아동보호시설 앞 좁은 골목길이 번호판마저 똑같아 보이는 수십 대의 검은색 벤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설 현관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60대로 보이는 회색 양복을 입은 위험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원장님의 인사도 받지 않은 채 곧장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제 왼쪽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연꽃점을 확인한 노인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찾았다. 10년 만에 내 손자를 드디어 찾았어. 태준아, 태준. 저는 이준혁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를 태준아라고 부르며 오열하던 노인은 한참 만에 겨우 감정을 추스른 듯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다. 내 새끼.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의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최 집사라고 불렸습니다. 도련님, 놀라신 것 압니다. 일단 집으로 가시지요. 도련님이라니. 저는 12년 평생 도둑놈, 쓸모없는 자식이라는 말만 들어왔습니다. 최 집사님은 아동보호시설 원장님께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저희 법무팀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저는 얼떨떨한 채로 최 집사님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설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모두 창문에 매달려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설 앞 골목을 가득 메운 수십 대의 검은색 벤츠. 최 집사님은 그중 가장 앞에 있던 차에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 안은 제가 살던 창고 방보다 더 넓고 안락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태준아라고 부르던 노인, 즉 회장님은 제 옆에 앉아 제 손목에 연꽃점만 하염없이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앞 좌석에 앉은 최 집사님이 룸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도련님의 이름은 이준혁이 아닙니다. 도련님의 진짜 이름은 백태준입니다. 백태준. 최 집사님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이분은 국내 최대 기업인 송진그룹의 백철민 회장님이시자 도련님의 친할아버님이십니다. 송진그룹. 새벽마다 제가 돌리던 신문 일면에 항상 나오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빠는 이준혁이라고. 아닙니다. 최 집사님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12년 전 도련님께서 태어나신 직후 병원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의 어머님, 즉 회장님의 며느님께서 출산 직후 누군가에게 독살당하셨습니다. 독살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병원 신생아실에 고의로 불을 질렀습니다. 방화였습니다.
최 집사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화재 속에서 갓 태어난 도련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난 12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도련님을 찾아 헤매셨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단서는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간호사에게 남기신 유언뿐이었습니다. 유언이요? 네. 내 아기 손목 안쪽에 연꽃 모양 점이 있습니다. 꽃잎이 5개, 암술이 3개.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점으로 제 아기를 찾아주세요. 최 집사님이 제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도련님, 저는 제 손목의 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저 남들과 달라 부끄럽기만 했던 이 흉터가 제 목숨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그럼 제 아빠는요? 5년 전에 돌아가신 제 아빠는, 그분은 도련님의 친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화재 당시 병원에서 도련님을 구해낸 의인이셨을 겁니다. 최 집사에게 태블릿 PC에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준혁 씨, 아버님이라고 부르셨던 분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아빠, 그분은 12년 전 송진그룹 회장님의 전속 운전기사였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제가 살던 낡은 아파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40층이 넘는 거대한 타워 팰리스의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이 제가 신문 배달을 하던 동네 운동장만큼 넓었습니다. 바닥은 반짝이는 대리석이었고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소파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재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태준아, 이건 내 엄마가 남긴 거란다. 봉투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편지를 천천히 읽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 아기 손목 안쪽에 연꽃 모양 점이 있습니다.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점으로 제 아기를 찾아주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회사 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이후부터입니다. 만약 제가 잘못되면 황 전무를 조심하십시오. 제 아기를 부탁드립니다. 황 전무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래, 황인석, 내 조카이자 우리 송진그룹의 전무이사다. 내 엄마는 우리 회사의 비리 장부를 발견했던 게다. 그게 화근이었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아빠는요? 제 친아빠는 어떻게 되셨어요? 아빠도 돌아가셨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눈빛이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니다, 태준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살아있다. 그럼 어디에? 내 엄마가 독살당하고 내가 사라진 날, 내 아버지는 모든 충격으로 쓰러졌다.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황인석, 그놈이 내 아버지가 미친 것처럼 꾸민 것이야. 12년 동안 병원 원장을 매수해 내 아버지에게 몰래 독극물을 주입해왔다. 모든 증거를 찾고 있는 중이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살해당하고 저는 납치당하고 아빠는 12년간 독에 중독되어 병원에 갇혀 있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돌아왔으니 이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것이다.
이 할아버지가 반드시 할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 집사님이 긴장한 얼굴로 현관으로 나갔고 잠시 후 한 남자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금태 안경을 쓴 서늘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회장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남자가 할아버지께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품에 안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황 전무. 자네 덕분에 아주 좋지. 황 전무. 편지 속의 그 이름이었습니다. 황인석 전무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얼음처럼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꽉 잡으시며 황 전무를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자네도 인사하게. 12년 만에 돌아온 내 손자 백태준이다. 12년 만에 돌아온 내 손자 백태준이다. 할아버지의 그 말이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황 전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10초간 아무 말도 못하고 저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이윽고 그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하.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조카님, 아니, 태준 군. 그는 제게 손을 내밀려다 말고 어색하게 거두었습니다. 그의 금태 안경 너머로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흐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자네도 많이 놀랐겠지. 할아버지가 저를 더 꽉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안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네. 그럼 저는 이만 처리할 일이 남아서 황건무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펜트하우스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황 전무를 조심하십시오. 어머니가 남긴 편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방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안내해 준 방은 제가 살던 집 전체보다 더 컸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물이 나오는 욕실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낡고 냄새나는 옷 대신 부드러운 새 잠옷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폭신한 침대에 눕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새벽 4시에 신문 배달을 가야 한다는 압박감도 참고 방에 찬바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해가 중천에 뜬 오전 9시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던 몸이 이렇게 늦게까지 잘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할아버지가 식탁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일어났느냐, 태준아. 아침 먹자꾸나.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그릇에 직접 밥을 떠주시고 따뜻한 국을 놓아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 새끼. 저는 밥을 먹는 내내 울었습니다. 새엄마와 진우 오빠가 남긴 차가운 잔반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해 차려진 따뜻한 아침밥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아, 이제 말해줄 수 있겠느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 할애비에게 다 말해다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지옥을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이 이준혁이 되었던 이야기. 아빠 운전기사 이준혁과 돌아가신 직후부터 시작된 계모. 박미숙의 학대. 진우 오빠가 먹고 남긴 밥을 먹었던 일. 창고방에서 얇은 이불 하나로 겨울을 버텼던 일. 독감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일. 아빠가 남겨주신
3천만 원을 빼앗긴 일. 그리고 어제 휴대폰 도둑 누명을 쓰고 맞다가 쫓겨나 옥상 난간에 섰던 일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할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울고 계셨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을 태우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할아버지는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고 계셨습니다. 박미숙이라고 했느냐? 쾅. 할아버지가 대리석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감히 내 손자에게 그런 짓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펜트하우스 전체를 울렸습니다. 최 집사, 당장 들어오게. 최 집사님이 즉시 달려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얼음장보다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당장 박미숙이라는 여자를 찾아내게. 그 여자의 통장 내역, 주변인, 친정 오빠라는 놈까지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싹 다 파헤쳐. 이웃들의 증언, 준혁이, 아니, 태준이 학교 기록, 병원 기록, 하나도 빠짐없이. 할아버지가 저를 돌아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준아, 똑똑히 보거라. 할아버지, 내 손자를 지옥 속에 살게 한 데가가 무엇인지 그 여자를 이 세상에서 가장 후회하는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펜트하우스에서 12년 인생 처음으로 보호라는 것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지옥이었습니다. 제 친아버지는 아직도 병원에서 독에 중독된 채 누워 계셨고, 제 어머니를 죽인 황 전무는 여전히 전무 행세를 하며 회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최 집사님이 두툼한 보고서를 들고 할아버지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완료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읽어보게. 최 집사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계모, 박미숙. 5년 전 이준혁 시운전기사 사망 직후부터 아파트 관리비가 1년치 밀렸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박미숙의 친오빠 김성만으로부터 1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억. 그 돈으로 그 여자는 진우 오빠의 학원비를 내고 술을 마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이웃 증언 12건 확보했습니다. 전원 아동학대, 목격 진술을 했고 특히 관리소장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최 집사님이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관리소장이 확보한 옥상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새엄마가 제 멱살을 잡고 난간으로 끌고 가려던 그날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원 기록입니다. 9살 당시 40도 고열로 인한 해열제, 처방 기록 1건. 진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10살 동상, 11살 이마 열상. 모두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최 집사님은 가장 두꺼운 마지막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5년 전 이준혁 시운전기사의 사망 기록입니다. 당시 경찰은 빗길 과속으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했습니다. 최 집사님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고 차량을 재조사한 결과 브레이크가 고의로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빠가 사고가 아니라고? 살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누가? 당시 사고를 낸 상대 트럭 운전사를 추적했습니다. 현재 해외로 도주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운전자의 계좌로 5년 전 1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송금이는 박미숙의 오빠 김성만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박미숙, 그 여자가 아빠를? 아닙니다. 도련님, 최 집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의 진짜 출처를 찾아냈습니다. 김성만은 그 돈을 황인석 전무에게서 받았습니다. 그 순간 12년간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천하의 이준혁 시운전 기사는 12년 전 화재 현장에서 도련님을 구출한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황 전무는 그 목격자를 7년 동안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5년 전 박미숙이라는 여자를 이용해 이준혁 씨에게 접근시킨 것입니다. 결혼을 빌미로 그를 감시하다가 결국 제거한 것입니다. 새엄마는 처음부터 아빠와 결혼한 이유가 아빠를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준아, 할아버지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 아빠 이준혁은 너를 12년 전 화재 속에서 구하고 그리고 너를 지키려다 5년 전에 살해당한 것이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님, 하나가 더 있습니다. 최 집사님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습니다. 박미숙이 어째서 12년간 가만히 있던 도련님을 갑자기 옥상으로 끌고 갔는지 알아냈습니다. 최근 회장님께서 뿌리신 실종 아동 찾기 전단지를 박미숙이 본 것입니다. 거기에 손목에 연꽃점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미숙은 그제야 자신이 5년간 학대하던 이준혁이 송진그룹의 상속자 백태준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 누명을 씌워 옥상에서 자살로 위장해 처리하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탈로 날까봐 할아버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끝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검사, 나 백철민이네. 부탁이 하나 있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펜트하우스의 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황인석, 김성만, 그리고 박미숙 세 놈을 한나란시에 잡아넣어 주게.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할아버지께서 이미 정좌하고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최 집사님이 옆에서 조용히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형사들이 박미숙의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최 집사님은 소화기 너머의 소리를 전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미숙 씨, 아동학대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나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준혁. 이 배은망덕한 놈. 진우 오빠가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가? 형사들은 울부짖는 박미숙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갔습니다. 최 집사님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5시 30분. 김성만 박미숙 오빠의 오피스텔입니다. 형사들이 문을 강제 개방했습니다. 도주하려던 것을 계단에서 붙잡았습니다. 나는 아니야. 황 전무가 시켰어. 황인석 전무가 시킨 일이라고. 그놈은 마지막까지 비겁했습니다. 6시. 마지막 전화가 울렸습니다. 송진그룹 본사 40층. 황인석 전무 사무실 앞입니다. 최 집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황 전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황인석 전무님, 살인교사, 횡령,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소. 황 전무는 그 순간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1층 로비로 끌려 나오는 순간 할아버지가 미리 연락해 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송진그룹 황인석 전무 12년 전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 대한민국이 뒤집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할아버지는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태준아, 이제 내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 차가 도착한 곳은 송진그룹의 병원이 아닌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12년간 황 전무가 아버지를 가둬둔 곳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이었지만 독극물 때문에 60대 노인처럼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똑같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이다. 남자의 눈동자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빛을 되찾았습니다. 남자는 휠체어에서 떨어질 듯이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태준아, 내 아들. 태준아, 저는 그제야 제 친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아버지. 한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이제는 해독 치료를 받고 조금씩 건강을 되찾은 아버지와 함께 강청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미숙,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살인미수,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박미숙은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법정에서 발악하다 끌려나갔습니다. 피고인 김성만, 살인 및 살인방조,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황인석, 살인교사, 감금, 횡령, 모든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황인석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면서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심판이 끝났습니다.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13살이 되었습니다. 키가 10cm나 자랐고 이준혁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백태준이 되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된 아버지와 함께 한적한 공원 묘지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선 곳은 어머니의 묘가 아니었습니다. 고 이준혁의 묘. 저를 5년간 지옥 속에서 키운 계모의 남편이자 12년 전 불길 속에서 저를 구해내고 5년 전 저를 지키려다 살해당한 제 운전기사 아버지의 묘였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하얀 국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저예요. 준혁이. 아니, 태준이에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만났고 친아버지도 만났어요.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밥도 따뜻한 밥 먹어요. 손도 이젠 안 시려워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가 저를 2번이나 구해주셨어요. 불 속에서 1번, 그리고 5년 동안 그 집에서 아빠가 저를 지켜주신 거였어요. 고맙습니다. 아빠, 그때 제 친아버지가 제 옆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준혁 씨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함께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아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제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와 제 생명을 지켜준 아버지, 2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태준아,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니? 저는 눈물을 닦고 묘비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제가 받은 고통을 다른 아이들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거라. 가을 하늘이 눈부시게 팔았습니다. 저는 12년 만에 제 진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